2012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식별력이 없는 상표권에 기해서 그게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그걸로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상표권 침해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 남용으로 해서 청구가 기각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상표 등록을 받아가지고 있더라도 그 등록받은 상표가 명백히 무효인 경우에는 상표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을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등록됐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등록됐지만 이 등록된 상표가 무효가 아닌지 명백하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하려면. 그래서 제가 등록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앞부분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사용 부분은 우리가 무심코 이제 상표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도 있고 뭐 어떤 광고 홍보를 하는 데서도 타인의 상표인지를 모르고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그걸 갖다 출처 표시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타인의 상표가 아닌 경우에도 그렇게 쓴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과연 그런 경우를 상표권 침해 소송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상표 사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근데 상표가 많습니다. 굉장히 출원도 많이 되고 등록도 많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도 많죠. 근데 그 상표끼리의 그 동일 유사 문제, 또 일단 등록해 놓고 내가 그대로 뭐 써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변형해서 써도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이슈도 있습니다. 잘못 변형하면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슈도 사실 좀 관련이 있다고 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실무에 있어서 누가 이렇게 모방을 하고 있다 또는 내가 좀 쓰고 있는데 모방을 했다는 뭐 그런 혐의를 받는 경우, 그런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상표법만 보면 안 되고 부정경쟁방지법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표나 표지, 영업표지, 뭐 상품표지라고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출처의 오인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같이 이렇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세 번째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상표권 침해를 위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가처분, 민사, 형사, 그리고 뭐 세관에다가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그 이외에 뭐 특허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최근이라고 해봤자 10년, 20년 사이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소진이나 희석과 도메인 설문조, 이건 상표법이란 그 기초가 처음 세워질 때는 없었던 문제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생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가 먼저 다 알고 계시죠? 아시면서도 상표가 뭐냐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면 말문이 막히는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상표라는 거는 상품을 표시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품만 있는 게 아니고 서비스도 있지만 상품을 표시한다. 그럼 상품에다 왜 표시를 할까요? 결국 그거는 이제 그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 상품을 누가 만든 건지, 결국은 브랜드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만든 상품이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런 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익이 있을 수 있고 공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상표법을 비롯한 그 지식재산권법은 뭐 특허나 다른 쪽도 그렇지만 공익과 사익이 교차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상품을 표시해서 다른 사람한테 잘 팔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사회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상표가 나와가지고 소비자들이 헷갈려가지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겠다, 그런 차원의 고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과 사익이 교차하는 부분이 상표법인데요. 그런 공익과 사익의 측면에서 이제 상표의 정의라든지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이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눈에 보이는 걸 상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눈에 보이는 거 해당되느냐, 냄새로 맡을 수 있는 거,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거, 그건 해당 안 되느냐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지 되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뭐 리모컨인데 그 회로 기판 내부에 회로 기판에 상표를 적어놨다? 안 보입니다. 뭐 그걸 열어보지 않는 이상 열어볼 일은 잘 없죠. 그런 경우에는 상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야지 상표고, 그리고 사용했다는 것도 그렇게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예, 상품에 붙인다든지 포장에 붙인다든지 뭐 그리고 뭐 이렇게 광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외부로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하는 걸 사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 또 전자적 방법이 있죠.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그런 쪽을 통해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사용 안 하더라도 전자적 방법으로 온라인에서만 사용한다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상표 중에서 도형과 입체적 형상, 그리고 색채 이런 걸로 상표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개나 뽑아놨고요. 특히 그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한 것도 사용으로 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33조 1항은 사실 상표가 뭐냐? 어떤 경우를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꼭 필요한 정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표법에서 몇 가지 조문만 뽑아서 외워야 된다 하면 이 조문은 외워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표의 실무와 가장 가깝게 많이 활용되는 조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 케이스도 많습니다. 실제 선례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선례 중에서 몇 개만 뽑아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이제 33조 1항은 결국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라는 게 뭡니까? 결국 내 상품과 너 상품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 표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걸 식별력이라고 합니다만, 표시를 못한다고 하면, 그 식별을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상표로서 등록되면 안 되죠. 왜냐면 그거 상표로 등록해봤자 저 사람 상품인지 내 상품인지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식별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특별 현저성.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쓰는 말들은 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 도중에 어떤 말이 탁 나오면 저거는 대화 도중에 뭐 삼성이 나온다, 대화 도중에 애플이 나온다 하면 저거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말이라는 게 딱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특별 현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 안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 예가 이제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보통 명칭 상표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초코파이, 원래 오리온에서 이제 오랫동안 만들고 히트를 쳤는데 상표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보통 명칭이 됐어요. 카페라떼, 이거 뭐 커피숍 가면 다 팔죠. 이것도 처음에는 상표였습니다. 집은 지금도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인식은 돼 있는데, 이게 뭐 보통 명사라서 이렇게 90 이후 4.14 판결에서 이렇게 보통 명칭이 됐는데, 그 이후에 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또 취득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조금 식별력이 있어진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 두 번째는 관용 상표예요. 예, 보통 명칭 상표하고 관용 상표 차이점은, 보통 명칭은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다 아는 거. 이건 뭐 보통 명사로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지, 이게 특별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관용은 어떤 동업자끼리 어떤 거래 업계에서 이거는 관용하는 걸 갖다 관용 표정이라고 합니다. 약간 1번이 더 넓고 2번이 조금 좁죠, 범위가.